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제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주차 수업에서는 이 통계적 사고 강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과목의 개요, 그리고 과목의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적으로 우리가 다룰 강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시하는 그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통계적 사고란 무엇인지, 이 통계적 사고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이퀄 어렵다. 통계는 어렵다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 그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계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의 키가 150cm와 180cm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이때 우리는 남녀의 성별을 어떻게 추측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키가 150cm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150cm라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추측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150cm니까 여자일 거야 라고 추측할 겁니다. 어떻게?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이 경험으로부터 일반화를 해요. 일반화. 키가 150cm인 남자는 별로 없죠. 해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옆방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저 사람은 키가 150cm니까 여자일 거라 라고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즉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일반화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150km 자전거를 탄다 라든가 혹은 매년 이때쯤에 비가 많이 내린다라든가 혹은 시험 공부를 일찍 시작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든가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우리는 실제로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비가 내린다? 내가 얼마만큼 일주일에 자전거를 탄다. 혹은 일찍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지만 모두 사실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의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화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통계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이해. 인류는 점진적으로 현명해져 왔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아주 많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험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류는 몇 세기에 걸쳐서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인간은 현상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현상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의 유사성이나 혹은 차이, 유사성이나 차이, 거기에서 보이는 어떤 경향이나 규칙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혹은 반대로 이기는 경우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향이나 규칙성을 인지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관찰해서 수를 세거나 측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략적으로 게다가 직관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수량화 습관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량화 습관을 거의 의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략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행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관찰이나 비교는 어느 정도의 양이었는지 혹은 어느 정도 컸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빈도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혹은 얼마나 빨랐는지 혹은 얼마나 좋았는지 등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경험을 일반화하고 수량화 습관을 의식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수량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관찰이나 비교해서 무의식적으로 수량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우선 이 관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물건이나 사람,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밭에서 금년도에 감자의 수확량에 주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관측값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밭에서 수확량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비료를 사용했는지, 토양의 성질은 어땠는지, 햇빛이나 강수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등을 관측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다른 복수의 개체에 대해 관찰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밭에서 복수의 개체죠. 여러 밭에서 금년도 올해 감자 수확량을 관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하나의 밭에서 어떻게 몇 년에 걸쳐 수확량을 계속 관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개체에 대해 복수로 관찰하는 경우죠. 개체는 하나지만 복수로 관찰하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 관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 여러 개체죠. 여러 밭에서의 그 감자 수확량을 관찰하는 경우, 여러 복수 개체에 대해서 관찰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쪽이든 그 결과의 관측값의 집합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는 수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치 본능적으로 우연주의로 생각하기 쉬운 이 현상에서 우연주의로 생각하기 쉬운 이러한 현상에서 어떻게 관련성
관련이나 혹은 패턴이나 유사성이나 혹은 차이 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에 관해 자문자답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감자 수확에 관한 데이터 사이에서 어떤 관련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면은 대체 우리가 어떤 질문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금년도는 밭에서 수확이 같았는지, 금년도는 모든 밭이죠. 여러 복수의 밭이 있는데 그 모든 밭에서 수확이 같았는지, 혹은 이 밭에서의 수확량은 매년 일정한지, 즉 하나의 밭에서 하나의 개체죠. 관찰 대상인 하나의 밭에서의 수확량이 매년 일정한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 일정하다면 그것은 왜인지,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밭들이나 여러 개의 복수의 밭들이나 연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라든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은 모두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 덩어리의 데이터 사이에서 한 묶음의 데이터 사이에서 도출된 관계로부터 앞으로 장래 보다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계학은 관측값의 집합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어떤 관측값의 집합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연구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락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정된 우리들의 경험을 주의 깊게 일반화할 때도 있고요. 이러한 일반화 경향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특정 밭에 어떤 종류의 비료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년에 비해서 많은 감자를 우리가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자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를 하여 다른 밭에도 똑같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예전보다 많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의 밭에서의 경험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를 해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혹은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왜일까요? 실제로 이러한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완전한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확이 많았던 이유는 비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좋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밭에 같은 비료를 살포하더라도 다음 해에 완전히 다른 수확량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밭의 경우도 토양의 종류라든가 가까운 밭에서 병이 유행하여 감자 수확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이 밭과 다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연도에 어떤 밭에 대해서 적합한 것이 어떤 연도에 어떤 밭에 대해서 적합한 것이 가령 똑같은 밭이라고 하더라도 연도가 다르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밭에 대해서는 더욱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 보다 확신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즉 보다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즉 확률이죠. 가능성이라는 것은 확률을 나타내요. 그래서 가능성은 이 세상에서 통계적인 견해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개의 인간이나 사상을 생각을 할 때 100%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밭은 만약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면 보다 많은 감자를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하 두 경우에 어느 쪽이 맞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어떤 종류의 밭은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예측. 그리고 두 번째 B. 임의로 선택한 특별한 밭에서 위와 같은 것을 예측하는 것. 자, 어느 쪽이 더 맞는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B보다는 A가 맞추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밭은 일반적으로 예상한 대로 결과를 얻을 것이에요. 하지만 임의로 선택한 특별한 밭, 이러한 밭은 예상한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통계학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본 경우예요. 그래서 통계학은 사상, 이벤트, 사상이죠. 사상 사이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관련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임의의 어떤 특별한 개체에 대해서 똑같이 안이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통계학의 주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들의 경험을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거기서 요약된 사실에 근거하여 그 외에 일반적으로 장래입니다. 장래. 그 외의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추정하거나 혹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계학의 주목적은 뭐예요? 경험을 요약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해 속에서 그 요약된 사실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추정이나 예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일상 회화에서 보통 행하는 것보다 더 정확히 요약하고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적 개념. 자, 더 정확히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통계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것보다 더 정확히 요약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적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볼게요. 통계학이란 관심 대상이 되는 자연현상 혹은 사회현상으로부터 숫자와 정보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과정에 관련된 이론과 방법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관심 대상이 되는 자연현상 혹은 사회 현상으로부터 숫자와 정보입니다. 숫자와 정보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정리합니다. 정리를 해요. 정리하고 그리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분석을 통해서 표현을 하죠. 숫자라든가 그래프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과정에 관련된 이론과 방법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프나 혹은 숫자로 표현을 해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필요한 정보, 즉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정보를 얻는 과정에 관련된 이론과 방법에 관한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데이터라는 것은 개체나 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주가죠. 주가지수, 매출액, 기업의 유형, 혹은 업종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정보, 여기서 정보라는 것은 수신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처리되고 현재와 미래의 활동이나 결정에 있어서 실제나 인식면에서 영향을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죠, 자료.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죠.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 현재의 경기 상황이 호황인지 불황인지 그 경기의 어떤 상황,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기업, 회사죠. 회사의 상태, 그 회사가, 그 기업이 지금 잘 나가는지, 매출은 좋은지,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지 등등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도산 가능성이나 등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그 시장에서의 어떤 상황, 시장 상황을 우리가 그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지 라든가 등등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고객들이 그 기업에서 판매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충성도는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그 상대에 대해서 기업이면은 경쟁 상대 기업 혹은 국가라고 하면은 그 경쟁 상대 국가,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나라의 상대인 국가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상을 숫자로 파악을 하고 측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장이나 체중,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해서 신장이나 체중, 신장, 체중, 혹은 연간 소득, 혹은 만족도, 호감도. 신장이나 체중은 어때요? 측정하기 쉽죠. 숫자화된 데이터, 그 말 그대로 신장하면은 뭐 키가 몇 센티미터, 뭐 180cm다, 175cm다, 라든가, 체중은 킬로그램으로 뭐 70kg이다, 라든가 등등, 숫자화 정보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쉬워요. 연간 소득도 마찬가지로 숫자화된 정보죠. 그래서 측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나 호감도는 어때요? 객관적인 어떤 숫자화된 정보가 아니죠. 만족도나 호감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폰에 대해서 그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 혹은 호감도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죠. 주관적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제품에 대한 만족도나 호감도는 정확하게 그 어떤 만족도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족도나 호감도는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네, 우리는 현상을 숫자로 파악을 하고 측정을 합니다. 신장이나 체중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파악하고 무엇을 측정하는 거죠? 이 신장이나 체중으로부터 우리는 그 신체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연간 소득이라는 데이터로부터는 우리는 그 어떤 부유도를 측정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족도나 호감도로부터는 당연히 어떤 제품에 대한 호감도 혹은 만족도를 우리가 측정,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이와 같이 우리는 자료, 즉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현상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안다는 거죠. 국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국가의 상태, 그 나라가 큰 나라인지 작은 나라인지 혹은 부유한 나라인지 안전이 치안이 좋은지 등등을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회사, 경기, 회사, 그 다음에 시장,
고객, 상대방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숫자, 데이터를 사용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즉,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국가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현상, 물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는데 이 통계라는 것이, 통계학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안다. 국가를 안다. 데이터를 측정을 통해서 사용해서 우리는 국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통계라고 쓰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statistics 라고 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얘기는, 통자는 전부란 뜻이에요. 우리가 통째로라고 하죠. 전부랍니다. 통째로라는 것은 전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 다음에 여기는 측정한다. 전부 측정한다. 라는 게 바로 그냥 지역을 하면은 통계는 전부 측정한답니다. 측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면 뭐예요? 모아서 계산한 수치가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 자, 그럼 통계학, 요 스테이티스트가 바로 통계학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스테이티스트인데, 요 스테이티스틱스는 뭐와 동일어원? 스테이트와, 즉 국가와 어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동일 어원이에요. 동일 어원. 즉 뭐예요? 스테이트학이라는 얘기죠. 즉 국가학이라는 얘기예요. 통계학이라는 것은. 통계학은 뭐예요? 스테이트학. 즉 뭐예요?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학문. 국가의 상태를 어떻게 기술해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술하는 거죠.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나라가 큰 나라인지 작은 나라인지 부유한 나라인지 안전한 나라인지 등등을 기술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통계학은 뭐예요? 국가학이고, 그리고 모아서 계산한 수치고,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학문인데, 이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이 통계학이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 강의에서 통계란 조사 방법으로서의 통계를 나타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국왕이나 정부는 자신들의 영지의 그 인구나 자원에 대해서 통계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영국 왕 윌리엄 1세를 의해서 편찬된 The Domesday Book, 최초의 영국 토지 대장인데, 이 도메스데이 북조차도 사실은 비교적 최근의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약 성서에서조차 고대 이집트 파라오와 같이 그 피라미드를 건설을 하거나 전쟁에 이기기 위해 몇 명의 국민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라든가, 어느 정도 부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 데이터의 지배자가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대에부터 이렇게 이와 같이 통계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에도 정부는 생계비, 실업, 생산액, 출생률, 수출입액 등등의 통계를 많이 작성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연간 통계조사 데이터를 보면은 몇백 쪽의 데이터가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간행물은 많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계적 사고라는 측면에서
갬블, 도박도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연히 동반되는 게임에서 오찌를 어떻게든 계산하고 싶다고 생각한 그들 덕분에 현재의 확률론이 발전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확률론은 겨우 17세기가 되어서 연구되기 시작을 했는데 프랑스의 그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 주사위를 좋아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출제된 그 문제에 흥미를 가지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도박을 하기 위한 테이블은 예측에 관한 이론을 실험하기 위한 아주 적당한 장소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률론은 곧 천문학, 유전학, 경영학 등등의 분야에서 더욱이 전술학에서도 그 힘을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적 사고법과 관계되지 않은 전문 분야는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학문 영역에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용되어지고 있고요. 과학에서의 응용은 특히 유전학, 의학, 심리학 등등 생화학에서는 방대하게 통계가 응용되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과학, 예를 들어서 기상학이나 물리학 등등 이 자연과학에서도 통계적 수법은 필요하고요. 더욱이 인간과 관계되는 분야에서조차 예를 들어 고대 편물이나 도기의 단편으로부터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추정을 하는 방법도 본질적으로 통계적 수법이라는 이 레디오 카본을 이용한 방법에 의해서 대변혁을 달성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통계적 수법은 문학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책이 어느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혹은 그것은 대체 그의 생애에서 언제 쓰여졌는지 등과 같은 의문을 풀 때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통계는 우리들의 일상의 사고로부터 발전해 왔어요. 우리들의 일상의 사고로부터 발전을 해 왔고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적 사고법은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목적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은 왜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통계는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발생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통계적 사고법은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관찰이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관찰은 항상 어떤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이의 키가 1m 20cm 라고 기술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대략 그의 신장은 1m 19.5cm부터 1m 20.5cm 사이로 정확히 1m 20cm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현재 어떤 관측값에 의해서 다른 어떤 관측값을 얻을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고 한다면은
불확실성의 정도는 더욱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클래스 평균 신장이 1m 20cm 라는 이것에 근거하여 다른 클래스의 평균 신장을 예측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 불확실성의 정도는 더욱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100% 확실하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에 의해서 우리는 이 오차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의 틀림없이 그 아이의 신장은 1m 20cm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5mm의 미터의 그 범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주장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혹은 다른 반의 평균 신장은 예를 들어서 1m 20cm 전후 미리 5mm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9%다라는 계산, 추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에서 통계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통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통계의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통계라는 것이 언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통계의 필요성과 유용성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 등등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래 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웹에 이 도어 시스템에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연구실로 직접 찾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앞으로 이 도어 시스템 안에 요 사이트, 웹이죠. 웹 도어 시스템의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과제라든가 강의 자료라든가 등등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강의 자료는 여러분이 이 도어 시스템에서 내려받아서 인쇄해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도 이 도어 시스템에 올릴 겁니다. 도어 시스템의 과제 폴더에 올릴 거니까 여러분은 그 과제를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서 도어 시스템 과제 폴더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그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